뭐야? 배달 전쟁의 최전선에 선 배달원들. 솔직히 내가 어떻게든 살아남게 사는 애들이 많아요. 배달 일을 하면서 난 죽은 목숨이다. 가장 지금 할 수 있는 일 중에 돈을 제일 많이 주니까 하는 거죠. 주말 저녁이면 도로 위 속도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집니다. 그런데 직진하던 오토바이 한 대와 좌회전하려던 택시가 충돌했습니다.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사고 현장을 우연히 목격한 취재진. 다행히 운전자는 다리를 약간 다친 것 외에는 부상이 경미한 듯했습니다. 이어지는 경찰의 현장 조사. 사고가 난 오토바이 뒤에는 배달통이 실려 있었습니다. 앳된 운전자는 배달원이었습니다. 진짜 저도 놀랐어요. 저 오토바이가 여기서부터 저기 펼치 치는 데까지 날라갔고 그 전에 다른 그러니까 배달을 하다가 대행을 왔는데 거기서 이렇게 된 건데 배달대행 일하신 지 얼마 됐어요? 지금 배달대행 일한 지는 한 달 반? 그거밖에 안 됐어요. 배달 대행업은 전용 앱 프로그램을 구비하고 가맹점을 확보한 후 배달원들에게 건당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경기도 안양의 한 배달 대행 업체. 한적해 보이는 사무실 풍경과 달리 지금 배달원들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색깔은 기사가 저 지금 현재 가맹점에 가고 있어요. 보라색은 기사가 가맹점에서 물건을 받아가지고 음식을 받아가지고 픽업을 해가지고 고객한테 가고 있습니다. 라는 저희만의 의사표시죠. 서로 사인인 거죠. 여보세요? 피자. 하지만 평화는 잠시. 예, 입니다. (30분이) 넘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빨리 보내볼게요. 잠깐의 통화에도 진땀이 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왜 기사가 안 오냐? 약속 시간이 30분인데 31분 됐는데 안 왔다. 이거를 전화가 온 거죠 지금. 네, 안녕하세요. 직접 현장에 동행해 보기로 한 취재진. 지금 일 주문할 거는 어떻게 해서 좀 받아요? 이제 가맹점에서 이제 저희 어플로 통해서 이제 콜을 올립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저희 이제 어플상에 뜨게 되고 이제 자기가 이제 가고 싶은 콜을 이제 선택해서 이제 배차를 받는 형식이거든요. 제가 만약에 이걸 간다고 쳐서 눌렀을 때 2번 추를 누르면 이제 저한테 이제 배차가 되는 거고요. 이제 여기 뭐 상품 가액, 그다음에 이제 뭐 가맹점 이름, 그다음에 이제 키로수. 대행료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3,500원, 3,000원 거리마다 다 다르거든요. 우리는 관찰 카메라를 설치하고 32살 이민재 씨의 일터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콜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출발한 지 40초 만에 신호에 걸려 민재 씨를 놓쳐버립니다. 음식을 가지러 들른 가맹점에서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배달은 이제부터입니다. 음식이 식기 전에 도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재 씨도 오토바이의 속력을 높입니다. 차량 사이를 비집고 달리는 아슬아슬한 고개 운전부터 시작해 신호 대기하는 사이 거침없이 반대편 도로를 가로질러 곧장 인도 위를 질주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 도로교통법 4건을 위반한 이 씨. 차량으로 따라가던 우리가 도착했을 때 음식은 이미 고객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숨돌림 틈 없는 민재 씨. 점심시간이 시작되자 배달원의 배차를 기다리는 콜이 줄줄이 전송됩니다. 제가 이걸 완료하기 전에 다른 콜을 잡아놔서 이미 그곳에 지금 음식을 거의 마무리한 상태거든요. 제가 다른 이제 음식을 픽업하러 갔을 때는 도착했을 때 거의 음식이 나와 있는 개념이죠. 그래서 배달 한 건당 평균 수수료는 3,300원. 건당 수수료로 수입을 얻다 보니 누구라도 속도 경쟁에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 차선을 넘나들며 외주를 타듯 위태롭게 달리는 오토바이.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까진 좀처럼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차량 신호를 기다려 후진하려던 트럭과 부딪힐 뻔한 아찔한 상황. 중앙선을 넘어 교차로의 맨 앞자리를 차지한 민재 씨. 이리저리 눈치를 보더니 신호가 채 바뀌기도 전에 출발합니다. 도로 위에서도 그의 신경은 다음 주문으로 향해 있습니다. 운행 중에도 손에서 휴대전화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는 대체 왜 이토록 위험한 질주를 계속하는 걸까? 위운전하는 것도 위험한 거 아니에요? 조금 시간을 지키려면은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음식 픽업하는데 시간이 조금 지체야 됐거든요. 그래서 완료 시간을 좀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요. 휴대폰을 왜 계속 만지고 있어요? 지금 주행 중에도 다음 콜을 제가 잡기 위해서 수시로 좀 핸드폰을 힐끔힐끔 보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다 또 콜 하나 잡았어요? 남들과 경쟁해 먼저 콜을 잡아야 하는 일명 전투콜 배차 방식에서 민재 씨가 또 일감을 따냅니다. 건당 평균 수수료 3,300원을 받는 민재 씨가 2017년 최저 시급인 6,470원을 벌기 위해선 최소 30분에 한 건은 배달에 성공해야 합니다. 속도 경쟁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 사고 위험은 그만큼 더 높아집니다. 다른 사람들의 식사를 배달하느라 점심시간을 놓친 민재 씨. 배달지 인근의 한 편의점을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달 주문이 뜸해질 무렵이면 콜을 잡기 위한 경쟁은 더 치열해집니다. 고작 핫바 하나를 먹는 동안에도 민재 씨는 휴대전화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편의점에서 뭐 이런 거 간단하게 한 2개 먹으면은 뭐 10분도 채 안 걸리고요. 아직까지는 늦은 점심을 먹는 사람들의 배달 주문이 간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재 씨에게 일터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전쟁터입니다. 지금 콜을 잡아가지고 지금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도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선 더 빨리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배달 대행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건당이다 보니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좀 표현을 하거든요. 고용된 것보다는 배달 대행이 훨씬 더 빠르고 그만큼 더 위험하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만 어떻게 보면은 더 죽어나가는 셈이죠. 주말 저녁은 모든 배달원들에게 가장 바쁜 시간입니다. 바쁘다는 것은 그만큼 더 위험에 노출된다는 걸 뜻합니다. 식당이 즐비한 먹자골목. 민재 씨가 바쁘게 식당들을 오갑니다. 네. 식사 시간에 몰려있는 배달을 최대한 많이 소화하려면 때로는 치밀한 작전도 필요합니다. 배달 안 가고 네. 지금 중간중간에 계속 실으시네요? 같은 방향이라서 비슷하게 다 나와가지고요. 같이 이제 엮어서 한 번에 가려고요. 한 번에 여러 건을 처리할 경우 수입은 늘지만 마음은 더 조급해집니다. 자칫 늦어져 고객이 주문을 취소하면 음식값을 배달원이 물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건만 취소돼도 큰 손해입니다. 사고 위험에 대한 부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조금이라도 지체되면 배달원들의 초조함도 더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결제하셨죠? 아니요? 결제 안 하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뭐가 좀 차고가 있어가지고요. 네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가맹점의 결제 착오로 잠시 발길이 묶였던 민재 씨가 안절부절 못합니다. 네? 지금 여기서 지금 한 5분 정도 잡아먹어서 시간을요. 그쪽 가게 가면은 조금 왜 늦게 왔냐고 그런 소리 들을 수도 있고요. 시간 지연 때문에 네. 그게 가장 스트레스예요? 네, 그런 것 그게 제일 크죠.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이왕 일하는 거 이제 욕 안 먹고 일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요. 기본을 제일 지키는 게 이제 중요하니까요. 아무래도 좀 더 빨리 달 수밖에 없겠네요, 더. 네, 지금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평소 오전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15시간을 근무하는 민재 씨.
드디어 하루 일과를 마칠 시간입니다. 이제 이거 마지막 배달 완료했고요. 저도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늦었으니까 내일 출근하려면 또 이제 집에 가서 또 휴식 취해야죠. 이날 민재 씨가 수없는 사고 위험을 무릅쓰고 번 돈은 약 10만 원. 오늘 뭐 33콜에서 뭐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벌어가지고요. 저는 뭐 나름 만족합니다. 뭐. 네. 빠르고 편리한 배달 공화국에서 정작 배달원의 하루는 불안해 보였습니다. 민재 씨의 내일도 무사하길 빕니다. 2011년 2월 퇴근길 시민을 가득 태운 버스와 피자 배달원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등록금을 벌기 위해 배달에 나섰던 19살 김군은 끝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당시 해당 업체는 30분 배달 보증제를 시행했습니다. 시간에 쫓겨 목숨을 잃은 김군의 사망으로 30분 배달제 폐지 운동이 확산됐습니다. 결국 해당 피자 업체는 이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시간 배달제는 또 다른 곳에서 슬그머니 부활합니다. 주문부터 배달까지의 시간을 최소 20분으로 명시한 겁니다. 결국 작년 6월 해당 업체에서 배달을 하던 배달원이 택시와 부딪혀 또 숨졌습니다. 그의 동료는 예견된 사고였다고 주장합니다. 같이 일하고 같이 얼굴 보고 농담 따먹던 아저씨가 갑자기 죽었다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 다음에 이제 드는 거는 나일 수도 있겠다. 해당 업체 역시 20분 배달제에 논란이 일자 20분을 명시했던 자율 선택 시간제를 폐지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배달원을 죽음의 속도 경쟁으로 내모는 근무 환경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심야 때 라이더가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배달은 계속 더 쌓여 나가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걸 해결하는 거는 그냥 내가 빨리 도는 게 답이에요. 어제 한 번 나갈 때 7개, 많이 달고 나가면 7개까지 들고 나가거든요. 뒤에 배달통에 4개 싣고 위 앞에 다리 사이에 3개 놓고. 그게 가능해요? 그럼 핸들이 끝까지 안 돌아가요. 가방에 걸려서. 죽음의 속도 경쟁에 또 다른 업체가 뛰어들었습니다. 2014년 햄버거를 배달하던 청년이 또 숨졌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내부 문건에는 배달 완곡 시간이 20분, 사망 사고에도 불구하고 10분 배달제를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꼭 지켜야지 된다라는 이런 가이드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그 운영을 할 때, 매장 운영을 할 때 보면은 최소한 이 정도 시간에는 갈 수 있겠구나. 저희가 지정되어 있는 거리 내에서 그런 뭐 하나의 일종의 이런 가이드일 뿐이지 그거를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지킨다 해서 저희가 뭐 상을 준다든지 뭐 지키지 못해서 저희가 이제 뭐 벌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려고 저희가 만든 거는 절대 아니고 저희가. 해당 업체 배달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럼 막상 배달 시간은 보통 얼마 정도 돼요? 그냥 뭐 바쁘면 좀 늦고 빠르면 뭐 10분? 뭐 당연히 이제 강압적인 언어는 아니더라도 당연히 이제 이런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하면서 이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죠. 거의 지금 몇 년 사이에 이 배달 속도의 가이드라인이 절반 가까이 지금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배 이상 즉 빨리 배달을 해야 되는 조건이라는 거거든요. 배달업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사실은 죽음으로 내보는 거죠. 과잉 속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 들어가야 돼? 이미 3년이 지났지만 2013년 11월 26일 그날 이후 이상우 씨 가족은 고통 속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몸이 많이 아파요. 혈압 당뇨가 막 엄청 안 좋아.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저를 뭐 얼마나 살겠어요. 제가 문제죠. 살아갈 일이. 어떻게 해서 아무것도 움직이도 못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제가 큰 걱정이죠. 어려운 집안 형편에 용돈을 벌기 위해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를 했던 18살 상우는 무단 횡단을 하던 보행자와 부딪혔습니다. 그냥 눈동이 너무 싫었어요. 자고 일어나면 아침이잖아요. 집에서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서 갑자기 응급실인 거예요. 보행자는 골절상을 입는 수준이었지만 상우 씨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척추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배달 중 일어난 사고였기 때문에 이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다행히 승인이 받아들여져 상우 씨는 일주일에 2번씩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리가 변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우 씨에게 재활치료는 꼭 필요합니다. 이게 혈액순환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피가 여기 자기가 좀 이렇게 좀 피해야 되면은 피해야 되는데 못 피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계속 눌려 있어가지고 곪는 거예요. 안에서. 그동안 별 무리 없이 치료를 받았지만 상우 씨는 요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보험금을 50% 부담해야 하는 배달 대행업주가 산재 승인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업주는 상우 씨가 업체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치료비를 부담할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재판에서 진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저 혹시 한 달 치료비가 얼마쯤 나는지 좀 내역 좀 볼 수 있을까요? 2014년도에 입원했던 영수증이고 이거는 2015년도 입원했던 영수증이에요. 영수증 보시면은 지금 토탈이 대략 6천만 원 공단 지금 부담으로 청구가 되셨어요. 대략 6천, 여태까지 저희 병원에서 치료한 것 중에서 6천만 원 정도 지금 들어가셨습니다. 산재 승인이 취소되면 그동안 지원받은 치료비를 모두 물어내야 하는 상황. 산재 거기 해서도 이제 그걸로 해서 이제 조금나마 좀 덜한 건데 안 되면 많이 힘들죠. 막막하죠. 상호 그럼 치료는 어떻게? 거의 못 받는 되죠. 만약에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금액의 경제 부담이 좀 크니까. 그러나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배달 대행업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받지 못한다는 건 일하다가 업무상 다칠 경우에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모두 본인의 책임이고요. 또 사회보험,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실업급여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받을 때는 모든 제도적 보호를 받지만 지금은 제도적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이렇게 보죠. 근로복지공단과 달리 자신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이해가 가지 않는 상우 씨. 저희는 이제 학교 끝나고 바로 오라고 했고 저하고 한 명 친구는 학교 끝나고 바로 가고 주말에는 이제 며칠까지 오라고 하고 우리가 강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렇게 만약 반대로 말하면 이제 아무도 일을 안 하면 아무도 일을 안 하면 그 계약을 어떻게 유지해요? 만약에 눈 비 오면 진짜 일하기 싫거든요. 비 와서 싫다고 하면 안 간다 치면은 그럼 계약이 다 깨지는 거죠. 사장님 당연히 눈치 줄 수밖에 없어요. 쳐다보고 있거나 안 가? 이게 막 크게 뭐라 하지 않은데 안 가? 좀 늦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전화가 와요. 사무실로. 당시 함께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를 했던 친구들 역시 영문을 모르긴 마찬가지. 출근 시간 이때 와라. 그럼 그때 가는 거고. 근데 오토바이도 거기서 내준 거고. 그리고 뭐 일반 뭐 장비 같은 거 뭐 제가 뭐 비가 온다거나 로비 같은 것도 내줄 수 있고. 병원 없었겠지. 병원이가 병원에. 이들은 자신들이 개인 사업자라는 사실을 재판을 통해 처음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통장이 그분한테 들어온 거고. 그다음에 학생이기 때문에 그 뭐 개인 사업자라든가 이런 개념을 잘 모르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설명을 안 해줬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그곳을 들어갔을 때 저한테 개인 사업자야 너는 그랬으면 저는 절대 안 했겠죠. 저도 안 했죠. 할 이유가 없죠. 그쪽에서 주장하듯이 개인 사업자였다라고 처음부터 알려줬으면 절대 안 하죠. 상우 씨와 친구들이 개인 사업자가 된 이유는 배달 대행 서비스의 간접 고용 방식 때문입니다. 급여가 건당 수수료로 바뀌면서 18살 청소년들은 하루아침에 사장님이 됐습니다. 음식을 배달시킨 가맹점은 책임이 없을까? 그 친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좀 물어봐도 될까요? 몸 상태라든지 제가 그때 사고가 났을 때 뭐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거든요, 사실. 왜냐면 그쪽에서 저희가 전달 받은 게 전혀 없어요.
배달 대행 업체로 책임을 미루는 관계자. 그 배달 대행 업체들이 생길 때 전단지를 들고 다니면서 홍보를 하시기 때문에 써달라고 좀 사정을 하셔가지고 선정을 한 거였어요. 그럼 그 학생 그럼 사고에 대한 책임이나 보상 문제로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으신 거네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소송을 제기한 배달 대행 업주 역시 병원에 두어 번 찾아온 뒤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해당 업체는 사고 이후 문을 닫은 상황. 업주는 상우 씨와 친구들이 직접 고용된 근로자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계세요? 계십니까?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 2층에 사시는 분 좀 만나 뵈러 왔는데요. 사람 없을 건데요. 수차례 만남을 시도했지만 배달 대행업체 대표는 만날 수 없었습니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업주의 손을 들어준다면 그는 모든 책임에서 벗어납니다. 여보세요? 예, 저 혹시 선생님 되시나요? 예, 어디시죠? 아, 예, 저는 저기 KBS 방송국의 김윤겸 PD라고 합니다. 그때 데리고 계셨었죠? 근데 없습니다. 아니, 사장님. 일단은 그때 사장 음식점도 이익을 얻고 배달 대행 업체도 이익을 얻고 음식점과 배달 대행 업체가 이익을 얻는 만큼 누군가는 그만큼 부담을 져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거를 배달 대행 근로자들, 배달 대행 노동자들이 져야 한다라는 게 현재 지금 형성되어 있는 어떤 고용 형태인 거고요. 지금 법적으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사고의 책임은 아직 상우 씨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그냥 도구죠. 솔직히 말하면 본인이 이제 좀 잘 살기 위한 도구, 잠시 쓰는 도구 정도겠죠. 뭐 굳이 물에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는데 굳이 이제 크게 돈이 얼마 된다고. 그때 당시에는 크겠지만 한 건당 2,500원인데 매번이 목숨 건 거잖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렇죠. 2,500원의 목숨 건 속도 경쟁에 목숨을 저당 잡힌 젊은이들. 고객님, 만족하십니까? 느린 걸 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빠른 걸 좋아하지 느린 걸 좋아하는 건 별로 없어요. 배들을 늦게 온다고 좋아하는 건 없잖아요. 좋아하시는 분도 없고 빠르면 빨려서 좋으니까 점점 빨라질 거예요. 더 빨라질 거예요. 119입니다. 아니 사람이 지금 우체국 직원인데 예. 지금 출근할 시간이 됐는데 차는 있고 예. 근데 집에 문은 안 열리거든요. 혹시 거기 들어갈 수 있나 싶어가지고요. 지난 2월 6일 15년간 집배원으로 근무해온 조만식 씨가 자신의 집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유가족과 함께 찾아간 집에는 아직 그날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직장 동료의 신고로 구급대원과 경찰이 출동했을 때 조 씨는 자신의 집 침대에서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휘어진 현관문이 그날의 다급했던 상황을 보여줍니다. 침대가 이쪽에 있었어요. 이쪽 벽으로. 여기 이제 누운 채로 그냥 이 상태로 그냥 그렇게 그 상태로 있었다 그러고. 결혼한 지 1년도 채 안 된 44살 늦깎이 신랑의 죽음. 사인은 동맥 경화에 따른 심정지였습니다. 신혼집은 직장인 우체국에서 1시간 남짓 거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 10분 거리인 이곳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유가족은 건강했던 조 씨가 과로사했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사고 전날인 일요일에도 출근했던 조 씨. 지난 설 연휴를 앞두고 동료 집배원 2명이 아프거나 다쳐 결혼이 생기면서 업무 강도는 더 세졌다고 합니다. 제가 마지막 본날 뒷모습만 봤을 때 좀 말을 걸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말랐냐고, 뭐 요즘 일이 힘드냐고 이렇게 말이라도 건네고 싶었는데 지금 생각에는
오늘 하루 출근 안 하고 여기 자고 가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말이라도 한번 했으면은. 고인이 된 조 씨가 매일 오르내리던 그 길을 이제는 동료 집배원 고영진 씨가 이어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한번 눈이 내리면은 쉽게 녹지를 않고요. 빙판입니다. 빙판이고 이 길을 아직 조만식 동료의 그 채취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집배원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건 동료의 죽음에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입니다. 집배원 가운데 결혼이 생길 경우 남은 인원이 그만큼의 물량을 추가로 분담하는 겸배가 그중 하나입니다. 조만식 씨가 떠난 후에도 겸배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조 씨의 죽음이 남일 같지 않습니다. 이 저희 일이 아프지도 말아야 되고요. 잡초 같아야 된다고 좀 생각이 가끔 들어요. 그 집배원이 빠진 구역 동네라 그래서 우편물은 안 갈 수가 없어요. 그 나머지 집배원들이 대신 투입이 돼서 배달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게 당연한 거고요. 저희 동안 같은 직업을 그 일을 하고 있으면서 다음은 혹시 없어야 되겠지만 다음은 내가 하니까. 과로로 인해 가족을 잃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또 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난 지난 1월 31일 한 아파트 단지에 우체국 차량이 멈춰섭니다. 예, 여보세요? 네, 지금 제가 부재 중이라 나와 있어서 그 경비실에다가 잘 좀 맡겨주시겠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부탁 좀 드릴게요. 네. 네. 고객이 부탁한 택배를 맡기기 위해 경비실로 향한 안동원 씨. 그런데 잠시 후 아파트 관계자가 급히 달려옵니다. 119 구급대까지 출동한 상황. 다시 화면에 등장한 안 씨는 이미 의식을 잃고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습니다. (50대) 안 씨는 우체국의 위탁 택배 집배원이었습니다. 한 달 평균 3,000개의 택배 물량을 담당하던 그의 사인은 심근경색. 이날 고인에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어르신 뭐 좋아하나요? 사고 당일 3건의 택배를 들고 찾아온 안 씨는 여느 때처럼 택배 인수인계 서류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2개더라. 우체국가 2개 있더라고. 3개예요, 3개. 자꾸 쓰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요거 쓰다가. 점심시간 직후였기 때문에 안 씨가 서명을 하는 동안 경비실 한켠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는 경비원. 그런데 뭐가 조용한 거예요, 갑자기. 아이고 수고하십시오 하고 가는데 뭐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사람 여기 뚝 쓰러져 있는 거예요. 날벼락 같은 가족의 죽음. 유가족은 안 씨의 사인이 과로로 인한 돌연사라고 주장합니다. 휴대전화 속 지인과 나눈 대화 속에서 업무 피로를 호소하는 안 씨. 설 연휴 무렵 안 씨는 바쁘다며 지인과의 약속을 미룹니다. 마지막 생일 일주일 후 세상을 떠난 안 씨. 좀 피곤해가지고 한눈에 봐도 시신을 봤을 때 되게 말라 있었어요. 탄트 식품으로 먹고 밥 먹고 이렇게 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차에도 보니까 과자 쪼가리 어떤 그런 쪽.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딱 봤을 때 밥도 못 먹고 다니는 거예요. 진짜. 그가 사경을 헤매던 순간에도 배송 요청은 계속됐습니다. 무엇보다 유가족을 분노케 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안 씨의 직속 팀장이 직원들에게 보낸 단체 문자 내용이었습니다. 과로사가 아니고 지병으로 평상시에 있었던 걸 사망한 거니까 다들 좀 입단속을 잘하라는 식으로 전체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낙골당으로 가는 시간 안에 오후에 전체 문자를 보냈다는 자체가 저희들은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안 씨가 평소 지병이 있었단 말은 사실일까? 유가족은 안 씨의 건강보험 급여 내역 2년치 분량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간 기록이 없습니다. 진료 카드 전혀 없어요. 병원에 가면 의료보험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해당 사항 자료가 전혀 없어요. 안 씨의 상관은 대체 왜 사실 확인도 안 된 문자를 발송한 걸까? 관계자는 원청인 우체국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쪽에 뭐 일을 많이 하셔갖고
이제 과로사도 이렇게 해갖고 하면은 저희한테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잖아요, 사실상요. 네. 예, 우체국에서 물량을 안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요.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해요.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 제가 나쁜 놈 됐고요. 집배원들의 잔혹사는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 사망사고 방치하는 본부장을 비판한다! 지난 1년 새 숨진 10명의 집배원 중 7명은 모두 돌연사로 사망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2015년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에서 발표한 이른바 최악의 살인기업 순위에서 4위를 차지했습니다. 대형 건설사들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순위입니다. 현장에 한 16,000, 18,000대는 집배 노동자에게 그 과도한 노동에 놓여 있는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이 돼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10년 이상을 장시간 근로를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쓰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망 사고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집배원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아침 7시가 조금 넘은 시각. 평택우체국의 하루를 지켜봤습니다. 올해 13년차 집배원 임비상 씨. 안녕하세요. 지금 혹시 어떤 작업하고 계신 거예요? 분류 작업하고 있습니다. 분류 작업이요? 네, 이제 각자 구역이 있는데 구역별로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지금. 이날 도착한 7천여 개의 택배는 같은 날 배송까지 모두 마쳐야 합니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같이 반복되는 풍경입니다. 택배와 등기, 일반 우편물을 담당 구역별로 나눈 뒤에는 다시 가까운 곳부터 차례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순로 작업을 안 하면은 갔던 데 또 가고 막 이제 계속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우체국 집배원들 제일 중요한 게 이 순로 작업이에요. 꼬박 3시간 동안 계속된 분류 작업. 안전운행, 안전운행, 안전운행. 화이팅! 분류한 등기와 택배, 일반 우편물을 가득 싣고 담당 구역으로 떠나면 집배원들의 외근이 시작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책자 등이 포함된 일반 우편물의 경우 개당 평균 2.1초로 표준 시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우편함에서 꺼내 고객에게 전달하기까지의 시간입니다. 저중량 소포는 평균 30.7초 안에 배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머니 성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표준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집배원들의 업무량은 과연 적정한 걸까? 요즘은 한적한 시골 마을에도 택배를 이용하는 고객이 부쩍 늘었습니다. 표준 시간인 2.1초를 유지하기 위해선 오토바이에서 내릴 새도 없습니다. 길가에 있는 집들이면 이렇게라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오토바이가 갈 수 없는 곳에서 믿을 건 집배원의 두 발뿐입니다. 등기와 택배는 고객에게 직접 전달해야 합니다. 고중량 택배의 경우 표준 시간은 개당 49초. 그런데 택배 왔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대답 없는 주인. 고객과 대면해야 할 때는 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예, 이제 우체국 택배인데요. 택배가 왔는데 집에 계시냐고요, 지금? 아빠가 내 집에 주소는 해달라고요. 왜 그 주소를 이쪽으로 하셨어요, 그러면은? 아닌데. 그 주소 다르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통화하는 사이 2분 가까이 지체된 시간. 어쩌면 우리는 집배원들을 슈퍼 영웅으로 착각하는 건 아닐까요? 임비상 씨가 담당하는 구역은 외곽 지역이라 식당이 드뭅니다. 임 씨는 이 지역의 한 복지관에 기부를 하고 우편물이 있을 때마다 들러 점심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밥을 많이를 못 먹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마저도 동선이 허락해야 합니다.
한 달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13일 정도는 먹고 한 10일 정도는 못 먹어요. 시간이 없어 먹을 엄두조차 못 내는 날도 부지기수. 행복을 배달하는 빨간 자전거로 상징되던 집배원의 이미지는 실제 현실과는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5분 만에 끝난 식사 시간. 그 택배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냥 엄청 늘었다고 표현을 하는 게 낫고요. 그리고 등기도 마찬가지. 등기도 상당히 늘은 지금 실정이, 왜냐하면 그 등기하고 택배는 일단 고객님하고 직접 접촉을 해서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고종량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부피가 큰 것들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좀 안전사고 위험도 되게 많고. 저녁 6시 반, 드디어 마지막 집입니다. 이날 임비상 씨가 배송한 우편물은 총 920개였습니다. 오늘 지금 총 아침에 나오셔서 예. 지금까지 외근은 몇 시간이나 하신 거예요? 10시 10분쯤에 나왔으니까 8시간 넘게 했네요. 반송 물량을 제외하곤 배달을 모두 완료한 상황. 이날 임 씨는 8시간 동안 83km를 달렸습니다. 외근을 마치고 다시 우체국에 모인 집배원들. 공무원인 집배원의 공식 출퇴근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입니다. 그런데 저녁 7시를 훌쩍 넘긴 시각에도 집배원들은 대부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다시 출근한 듯 일반 우편물 분류 작업이 한창입니다. 내일 거 이제 작업 준비해가지고 나갈 준비하는 거예요, 내일 거. 그래가지고 이제 웬만하면 저녁에 다 이제 정리를 해놓고 퇴근하려고들 많이들 하죠. 취재진이 관찰한 약 14시간 동안 임비상 씨의 휴식 시간은 1시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집배원의 노동 형태의 특징은 3가지입니다. 하나는 장시간 노동, 하나는 현장 육체 노동, 또 하나는 감정 노동이에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인터넷 쇼핑이 늘어나면서 그 고객들이 빠른 서비스, 빠른 배달 서비스를 원하고 집배원들도 거기에 부응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이 집배원들의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 상황에서 그런 감정 노동의 요소들이 집배원의 그 과로 환경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노동자운동연구소에서는 집배원들의 초과 근무 실태를 발표했습니다. 집배원들은 일반 근로자보다 연 621시간, 즉 매주 12시간씩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정사업본부 측은 집배원의 과로사 논란이 거세지자 올해 초 전국 우체국에 관행적으로 일찍 출근하지 말라는 내용의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른 출근과 과로사의 책임을 집배원들의 관행으로 돌린 이유는 무엇일까? 집배원이 이제 일찍 출근을 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집배원들이. 그런데 우편 차량이 예를 들어서 8시나 9시경에 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집배원은 6시경에 나오는 시험들도 있어요. 7시 반이나. 7시 근데 괜히 일찍 나오나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없습니다. 당연히 이제 저녁 때도 마찬가지지만 가족 품으로 돌아가서 자기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 것을 일반 노동자의 그 당연한 이치인 거예요. 누가 아침에 일찍 나와서 아무 의미 없이 무료 노동을 하는가. 집배원들이 더 이상 쓰러지면 안 돼요. 건강하게 일할 권리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 2015년 몇 명의 택시 운전 기사들이 과잉 속도를 늦추기 위한 작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23년차 베테랑 기사인 조성배 씨 역시 2년 전 실험에 동참했습니다. 조금은 낯선 노란색 택시는 이 택시 회사의 상징입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선 속도 경쟁이 불가피한 것일까? 승객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깜짝 놀래. 사람 부닥친 자식들 지금 이거 보이길래 맞죠.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타고 싶어서. 타고 싶으셔서?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한다는 얘기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타보시니까 어때요? 차이점? 좋아요. 진짜 깨끗하고
여기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빨리 가는 건 좋은데요. 너무 거칠게 운전을 하죠. 그냥 맨 빈속에 타도 토할 것 같은. 바로 내가 여기다 세우는 무리한 속도에 염증을 느끼는 손님들. 기사들도 과잉 속도를 내려놓자 소중한 것을 되찾았다고 말합니다. 신호 위반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신호가 적색에서 좌회전 신호 바뀌기 전에 우선 먼저 가서 손님 태우려고 그냥 신호 위반은 좀 많죠. 주로 이렇게 운행하다 보면은 황색 실선 왼쪽에 있는 손님이 손 들었을 때 휙 돌려서 태우는 법인 택시들 가는 보면은 아 나도 옛날에 저랬었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기사들이 속도 경쟁에 내몰리지 않기 위해 가장 먼저 없앤 것이 있습니다. 차량 관리비 명목으로 택시 기사를 과잉 속도로 내몰던 산납금입니다. 물론 이곳에도 기준금이 있습니다. 구조는 비슷하지만 낸 돈의 일부를 기사들에게 똑같이 나눠줍니다. 오늘 지금 얼마나 입금하셨어요? 197,400원. 어떠세요? 오늘 좀 그러면 평소보다 많이 하신 거예요? 네, 일이 잘 된 거예요. 월급은 130 정도 비슷한데 배당금이라고 해서 이제 한 50이 더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만 해도 벌써 180 정도 되니까 그렇게 뭐 돈 뭐 막걸리 술값 몰라고 안 써도 그냥 그럭저럭 그냥 맞춰지지. 2년 전 택시기사들은 2,500만 원씩 출자해 만선 적자에 시달리던 서울의 한 택시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국내 최초 협동조합 택시가 탄생한 겁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신용도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통해 출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자기가 사주로서 각종 회사 운영이나 이런 시스템에 참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익 분배도 명백하게 틀립니다. 과거의 법인 택시는 사장이 이익이 나면 가지고 가는 시스템이지만 여기는 이익이 나면 이사장이나 이사들이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이제 절로 N분의 1로 사주들한테 돌려주는 시스템이 돼 있죠. 즉 이곳의 기사들은 모두 회사의 주인입니다. 못 착용한 거? 가덕도 추정 60분. 뭘 추적을 해? 다시 또 한 번 얻어. 이재환이는 왜 머리가 벗겨졌나 이게 추적하는 거지. 그래, 한번 해봐. 동료들과 즐기는 여유로운 휴식 시간. 이들은 속도 경쟁으로 피해를 보는 건 결국 기사와 승객 모두라고 말합니다. 연차를 쓰려고 그러면 거기는 우리가 필요해서 연차를 써야 되는데 회사 시간에 맞게 자기네 필요할 때 그때 쓰라고 그러니까. 택시끼리도 서로 손님을 태우려고 경쟁을 하다 보면 무리하면 이제 사고가 이제 나는 거죠. 또 빨리 달리려고 그러고 빨리 모셔다 드리고 또 손님을 또 새로운 손님을 모셔야 되니까 산악금에 대한 무리한 그 어떤 그 압박감이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좀 여유 있게 할 수밖에 없죠.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삶의 질이 이제 틀려지는 거죠. 똑같은 운전을 하더라도. 법인 택시는 6일하고 하루 쉬고 저희는 5일하고 하루 쉬는데 그래서 26일 만근과 25일 만근입니다. 그 할인 차이가 개개인에 따라서는 엄청난 그 서비스에 그걸로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푹 쉬고 나와서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5일 하다가 그거 하는 사람과 이게 틀린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간 속도를 올리기 위해 너무도 많은 것들을 희생시켜 왔습니다. 이제는 그 부작용을 직시하고 공정 속도를 고민할 때입니다. 일부 누리는 사람들은 굉장히 편리하겠지만 그걸 뒷받침하기 위한 수많은 노동자가 굉장히 불편하다면 그 자체가 과잉 서비스가 됩니다. 지금 최근 10년간 모든 배송은 과잉 배송입니다. 과잉 속도예요. 사실 헌법에 보장된 뭐 노동의 권리, 노동자의 권리라는 것이 있다면 그걸 정상적으로 지켰을 때 사실 할 수 있는 일, 거기까지가 정상적인 업무의 범위가 되는 거고요. 그 속도가 사실 공정 속도가 되는 겁니다.